자, 요렇게 제가 요렇게 제가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아, 별의별 질문이 많아요, 그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너는 왜 공부만 하냐, 교수들 사회에서도 야, 너 왜 공부만 하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공부해야 결국 다른 사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비난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찌됐건 저는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자, 82페이지 한번 봅시다. 또 그리고 이제 1월달 넘어가면 제 책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판사들끼리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책이 좀 늦어지는데, 하도 뭐라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학회에다가는 책 먼저 좀 찍어내달라 그래서 700권은 그쪽으로 갔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당장 급하시지 않죠? 예, 여러분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받으세요. 아셨죠? 예. 아, 그것도 못 기다려준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신구약 증강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SNF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설명했었죠? 예,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거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서론 보죠.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서가 끝나고, 아니 역사적인 측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에스더서를 끝으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까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왜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선지자들이, 그렇죠,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이, 그쵸, 명확하게 제가 역사가들은 420년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435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케이, 거기까지 다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나의 공적 예배자를 모으고 교육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누구요? 선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누가 필요했다고요? 선생이요.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선생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선생들의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래서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그 고고학자들, 요아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문을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구나. 아, 이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약속드리는데 요아킴의 논문은요, 제가 요약을 해서 책으로 여러분 낼 거예요. 이것도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언어로 제가 번역해서 제 의견도 집어넣어서 내기로 제가 이미 그 사람한테는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낼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선교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선교다? 문서 선교예요. 문서 선교. 그래서 문서 선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왜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 역시 비난한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안 나빠요. 저한테 막 뭐라 그래도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저는요, 제 가족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에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냅니다. 저에 대한 비난은 괜찮아요. 그런 메일도 보내주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란의 주동자의 사역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반란의 주동자 역할을 했나요? 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다니엘이 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일을 했나요? 그들도 전부 다 한 도시를 담당하던 총독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순종한다는 걸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참고로 요아킴의 그 논문 중에 그러니까 이케르야스라는 한 거짓 선생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 페르시아를 공격하자는 그 글이에요. 너무 웃깁니다. 페르시아가 광대한 이유는 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이러면서 쭈르륵 나오다가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전쟁의 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야만 전쟁의 신 야훼가 도울 것이다. 자, 이런 게 선지자예요? 네. 이런 게 선지자예요? 그거예요. 악에 축이 돼 버렸단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그런 글들이 막 발견되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자, 그다음 봅시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신구약을 이어주는 약 400년의 역사를 알고 왜 메시아 예수가 탄생되어야만 했는가를 연구한다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이 시기에 관하여 이스라엘 역사와 고고하게 기반한 증거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말라기 이후 유대인들은 마시아흐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기는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아라고 지었어요. 예수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지방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성경 해석학에서는 성경을 적용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으니까 한번 첫째, 둘째를 한번 보세요. 첫째,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확인해야 돼요. 바벨론이 과연 있었던 나라이냐? 페르시아가 과연 언제까지 이스라엘에게 포용 정책을 했었느냐?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정말로 에스더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느냐?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다고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주적.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한다면 주적이 맞는 표현일 거거든요. 주적이었던 하만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하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명확하게 나온 비문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그러니까 혈통의 반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았을까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어요?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진멸당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아모리는 다윗이 미웠어요. 블레셋에 투항한 다음에 이스라엘 쳐부순다 그래놓고선 누구 죽이고 왔어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고 왔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둘째, 통시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학의 두 가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고고학적인 측면도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시적 적용 및 제대로 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회사에 가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쓰여진 것들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번영과 축복이라는 곳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는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요아킴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었어요. 그 로마 역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로마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제우스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이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예수의 메시지는 이 땅의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지, 랍비의 메시지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가가. 그런 것처럼 요아킴의 논문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내가 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아킴의 그 논문은 제가 꼭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자는 매번 강의 때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고학이든 성경 해석학이든 똑같아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400년의 역사가 왜 암흑기이냐? 저자가 말하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짓 선생의 그렇죠,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절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성경을 짜맞추는 알레고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그리스 제국하고 유대인들을 살펴볼 거예요. 보자고요. 세력이 약하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조금만 더 할게요. 해도 돼요? 네. 세력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던 그리스를 통일한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였어요. 자, 마케도니아는 원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 가장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에게 주변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부를 때는 울리불리 야만인이라고 폄하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었어요. 근데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만인에서 벗어나보자 해서 최초로 여러분 자기 아들과 자기의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전문적인 최고의 선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요. 기록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필리포스와 그 마케도니아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 말이에요. 필리포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필리포스 아들이 누구죠? 알렉산더요. 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배우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그리스의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다였다고, 그들의 모습의 전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었대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포스 2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헬라 제국이 완성이 돼요.
헬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죠?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헬라의 뜻, 제가 챗 GPT로 찾아보는 거예요. 헬라스는 고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거 봐요. 틀렸어요. 이게 헬라라는 이 단어는요,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챗 GPT를 찾아보니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의 뜻을. 보여드려요? 자, 요렇게 나와요. 챗 GPT를 치면은 요렇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헬라스는요, 고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인들의 땅이라는 뜻이며, 거 봐요. 아니에요. 자, 헬라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복합적으로? 예, 완벽하게 이루다.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헬라라고요. 자, 우리나라 고려라고 왜 이름 지었어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래서 고려라고 지은 거예요. 조선은요?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고려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서북면에 대단한 군사였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북면이 북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땅, 두만강 쪽 있죠? 그쪽에 있는 땅을 서북면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 사람들, 개성 출신의 고려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어디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전라북도 전주 아세요? 전라북도 전주 다 가보셨나요? 전주하면 생각나는 거 비빔밥 말고요. 한옥마을 말고요. 전주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비빔밥 말고. 맨날 제가 전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비빔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비빔밥 말고 전주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전통이요. 전통을 이어가던 그 정신이 굉장히 깃들어져 있는 아주 양반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아주 명망 있는 자제의 이름을 따오자 해서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전주 이씨라고 지네 이름을 그렇게 명명 박아버린 거예요. 진짜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구려 이전에 가장 위대했던 도시 뭐 있어요?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고가 옛 고자예요. 조선이에요.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또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조선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좀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왜 많은 역사학자들이 전주 이씨들을 다 역적 집안으로 여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이것도 가면 또 이것도 욕 먹을까? 예, 그럼 안 할게요. 그냥 안 하고 말해야지 어떡해. 예, 안 하고 말해야지 어떡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녹음되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또 봅시다. 예,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비로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기를 갖게 돼요. 그의 아들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알렉산더요. 그래요.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요. 근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한 거 제가 기억나세요? 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하고요 알렉산더를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라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네. 자, 봅시다. BC 344년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그라니코스에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에 해상기지를 건설하고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이 해상 요충지를 만들도록 하면서 여러 기술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맡겨버렸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당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유태인들이 되게 많이 막 머리가 똑똑하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정말 진짜 제 친구 야엘 목사만 봐도 알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보죠. 그가 죽기 전까지 이후 13년 동안 그의 앞에 놓인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에 이르기까지 헬라 제국은 건설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꿈은 단지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창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렉산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루는 조화를 택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는 여러분 그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게요? 여러분 물을 먹을 때 최초로 컵을 따라 마셨던 민족이 어디죠?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최초로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 가지고 마셨던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페니키아예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더 재미난 건 여러 경기장들도 만들고 여러 뭐 집들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으깨 가지고 담는 거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왜 담그냐, 왜 거기에다가 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한테 가나안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페니키아 출신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죽에서만 물과 포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합성된다. 그래서 맛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헬라 제국에서는 너희들 물도 좋지만 물은 많이 마시면 여러분 아시죠? 물은 마시면 안 받으면 여러분 아시죠? 병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헬라 제국이 전쟁을 할 때 그 페니키아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페니키아 사람의 이 모든 그 지식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포도를 삭혀서 물을 집어넣고서는 한참 있다가 마시는 그거를 연마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가죽 부대 차고서는 물 먹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페니키아에서 온 거잖아요.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셨다. 그러니 울리불리라고 불렸던 거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페니키아처럼 포크 같은 거 찍어가지고 먹었을까요? 손으로 찢어 먹었어요.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배우려고 했던 그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알렉산더에게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과 여러 모든 그것에 대한 선생이었다면, 어느 한 랍비도 알렉산더의 최고의 스승이었거든요. 전쟁을 해서 당신이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여러 가지를 적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과부와,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를 실천했다고 해요. 그 랍비가 한 말이 옳다고 여겨서. 자, 통치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히려 이렇게 헬레니즘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던 알렉산더도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남의 걸 받아들이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 이거 한번 반대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거 버렸어요? 안 버리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안 받아들이잖아요. 로마를 쳐부수고 그러니까요. 방법을 이루어야 그렇죠. 네. 정치인으로 오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그들은 결국 여러 가지 요술쟁이라고 표현한 그 역사가의 이야기처럼 기적을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상은 거부한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